네, 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의 음식료업종, 유통업종 담당하시는 박상준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유통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네. 전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통업종 뭐 그렇게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돌아보니 주가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엄청 많이 올랐죠. 예,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 배경을 일단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시죠. 예. 제가 방송국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작년에 연간 전망을 내고 한 네. 1주인가 2주 있다가 네. 교통 투자금을 바꿨습니다. 올렸어요. 아, 네. 그랬어요? 왜 올렸냐면 네. 갑자기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기준금리를 2개월 연속 내리시길래 이거 심상치 않다. 그래서 예. 올해는 좀 소비가 돌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사실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12월에 사건이 있었죠. 아, 비상기업. 네. 그걸로 소비 심리가 확 빠졌다가 제가 그때 보니까 이거는 17년도랑 상황이 비슷한데, 예, 그때도 코로나 좀 정치적인 17년도는 아니구나. 예, 그 박근혜 정부 예, 탄핵됐을 탄핵 때 예.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다가 이제 해소되면서 굉장히 소비 심리랑 유통업체들 주가가 좋았던, 이제 그게 좀 맞물렸었죠. 위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신정부가 혹시라도 들어서게 된다면, 그리고 정치적 혹은 뭐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면 내수 부양책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수는 망가졌을 테니까. 그쵸.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결국 주가 상승의 배경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6개월, 7개월이 지나면서 실제로 나타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88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네. 6월에 지금 거의 108.7, 거의 109 정도까지 올라왔고, 그 금리는 사실 그 이후에도 2번을 더 내려서 지금 100bp가 내려갔어요. 예. 처음에 10월부터 내렸는데 4번 정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최근에 이제 2차 추경 얘기 나왔고, 부양책도 그럼, 계속 그렇죠. 나오니까. 지금 다음 주부터 민생지원금 예. 신청하러 가셔야죠. 가야죠. 뭐 갈 건 없죠. 카카오페이에서 뭐 카톡 모바일로 왔더라고요. 모바일로 하면 되는 건데 갈 건 없죠. 예. 어쨌든 이제 그거까지 있다 보니까 이거 시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기대감으로 주가를 먼저 움직일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마지막 결론에 당연히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럼 또 이제 실적 시즌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적 시즌에도 계속 그거를 증명을 하고 화답을 해줄 수 있을 네.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 네.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2분기 실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컨센서스 거의 부합하지 못합니다. 어? 대체로 하향 조정. 아하. 네, 1분기도 근데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주가는 올랐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게 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군요. 지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2분기 그럼 실적이 계속 안 중요하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2분기에 사실 중요했던 거는 5월 실적이었어요. 5월 숫자를 보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처음으로 100을 넘어섰는데 매출이 좀 회복이 되네. 근데 그거를 저희는 본 겁니다. 그걸 봤고 시장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매출이 좀 올라오는구나. 6월은 좀 사실 5월보다 좀 약했어요. 뭐 이제 신세계랑 이마트는 이미 이제 매출 공시를 했는데 6월 데이터는 5월보다는 성장이 좀 약했습니다. 근데 6월 초가 첫째 주가 우리 3일날 선거했죠. 네. 그래서 그때 휴가 쓰시고 해외여행 이런 거 많이 가셨고, 사실 작년은 장마가 7월에 집중이 돼서 7월 달이 좀 매출이 안 좋은데 네. 올해는 6월부터 좀 일찍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네요. 오프라인 사실 비가 오면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매출이 조금 약해요. 예, 원래 시장에서 봤던 것보다 좀 약해서 전반적으로 컨센서스에는 대체로는 좀 부합하기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업태도 상관없이 다 비슷비슷하고요. 예. 매출 성장률도 되게 낮거나 약간 빠지거나 이런 그림으로 기준점 증가율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2분기는 소폭 아주 큰 미스는 아닌데 소폭은 미스할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은 하반기를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역으로 하반기에 대해서는 아까 기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네. 실제로 매출 회복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오. 그 지금 자료 한번 혹시 띄워주실 수 있다면 네.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첫 번째 자료가 그 소비자 심리 지수고, 예. 그 다음이 이제 월별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이렇게 있는 테이블인데, 네. 제가 아까 이제 금리 인하랑 그 정치적 불확실성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13년도, 17년도랑 상황이 비슷합니다. 소비 심리가 올라와서 꽤 높은 수준에서 6개월 이상은 머물러 있었어요. 네, 올라가는 모멘텀들이. 그러니까 지금 소비 심리가
사실 올라온 지 한 2달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네요. 하반기는 이제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센티먼트에 대한 걱정은 사실 많이 안 하고 있고요. 이제 밑에 실제 그러면 센티먼트가 매출로 이어지느냐가 이제 밑에 데이터죠. 네. 근데 보시면 이제 작년 3분기 숫자들이 특히 7월부터 되게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마 영향이 좀 컸고 그랬군요. 사실 편의점이 3% 나온 거면은 동일점 역신장한 거죠. 뭐 대형마트, 백화점이야 점포가 늘어나는 게 없으니까 이게 거의 이제 기존점 성장률이라 보셔도 되는데 편의점 매출이 이제 사실 마이너스 났던 거죠. 그리고 9월 달도 그렇게 뭐 나이스하진 않았는데 사실은 지금 추석이 10월에 있어서요. 아마 9월은 조금 이제 그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명절 시점 차에 따라 효과가 있는 회사도 있고 조금 약한 회사도 있고 할 텐데 3분기 자체가 일단 베이스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높지는 않고 지금 센티먼트가 올라온 게 이제 효과를 막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사실 금리는 작년 한 10월부터 내렸거든요. 이게 사실 금리 인하가 소비에 영향을 주는 데는 약간의 시차가 필요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려줬다고 여기 보고 계신 분들의 대출금리가 바로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바로 내려가지 않아요. 보통 네. 3개월,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숫자로 나올 만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직접적인 소비 진작 정책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마 3분기는 저는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민생지원금 뭐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못 쓰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유통업체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2020년도에 저희가 2차례 재난지원금 편성됐을 때도 못 썼지만 매출이 좋아졌어요. 그 이유는 어쨌든 외식이든 뭔가 자기들이 가전이든 딴 데서 쓴 소비가 쿠폰으로 그런 지원금으로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쵸. 대형마트 백화점 쓸 돈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거를 그 쿠폰으로 써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비슷하게 좀 수혜가 있을 거라고 보고 뭐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3분기에 만약에 숫자가 안 나오면 제 생각에는 정부는 더 강한 정책을 들고 나올 겁니다. 예, 지금은 내수 부양책이 정부의 굉장히 지금 중요한 핵심 아젠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 효과가 볼 때까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작년에 3분기에도 심리가 별로 좋지 않았고 4분기에는 사실 최악이었죠. 예. 네. 그 다 기억하시는 그 사태로 네. 인해서 최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는 일단 기저가 굉장히 낮다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올라올 거는 많고. 그래서 그렇죠. 시장 기대치들이 아직 이제 실적이 계속 1분기, 2분기가 컨센보다 내려왔기 때문에 추정치를 올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정치 상향력이 있고 이게 제가 이제 그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면 네. 그 예전에 그 밸류에이션 오를 때 보면은 그 그냥 실적 추정치 나오는데 밸류에이션이 그냥 막 올라갔어요. 먼저 그냥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럼 요걸 이제 증명을 해주면 그렇죠. 예, 이제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반응할 가능성이 있죠. 예, 뭐 증명해야 된다는 숙제는 아직 있는 것 네, 같기는 있습니다. 합니다만 그래도 연구위원님의 어떤 확신에 가까운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예, 우리는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 기대감을 꽤나 주가가 반영을 하고 상반기 내내 맞습니다. 올라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 압박이나 이런 거는 지금 뭐 없는 없진 상황이- 않죠. 아, 그래요? 있어요. 저도 상반기의 주가 상승률보다는 하반기 주가 상승률이 높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가가 오를 거라 보는 거는 아직 어닝스가 많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그 올라가는 탄력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최근에 뭐 법의 상법, 세법 이런 거 개정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유통한테도 네. 나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또 예. 상법 개정안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정확히 표현을 드리면 네. 상법과 세법입니다. 상법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자사조소가 의무화. 그렇죠. 예, 그리고 세법에서 중요한 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건 35% 배당 성향 35% 넣으면은 분리과세 해줄게 요거잖아요. 기준이 딱 잡혔잖아요. 잡혀 있죠. 네. 지금 BGF, GS, 롯데쇼핑은 35% 넘어요. 오. 네, 여기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도.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나 세금 좀 덜 내도 되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당주들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관점이 바뀔 겁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자기의 그 세후 수익률을 가지고 예금금리랑 비교를 했다면, 예. 그죠? 근데 이제 세후 수익률하고 세전 수익률하고 이제 차이가 예전보다 지금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좋아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랑 현대백화점은 배당 성향이 아직 20%가 안 돼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배당을 계속 늘려오는 회사들이거든요. 높여야죠. 예,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좀 적극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건 이제 뭐 사실 꼭 이게 100%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상속도 여기는 다 끝난 회사인데 못할 이유가 뭐 있냐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충분히 정황상 그런 또 예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주주 환원 규모가 배당 성향이 늘어나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이슈고, 그 다음에 자사주는 이게 뭐 이제 기보유 자사주까지 네. 정부가 1년 안에 뭐 소각해라, 뭐 2년 안에 소각해라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사주 비율이 높은 회사들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신세계는 지금 거의 9%예요. 그러면 저거를 만약에 몇 년 안에 다 소각한다는 가정이 들어가면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10%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업계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일반 투자자분들은 잘 없을 텐데 저희가 EPS를 구할 때 혹은 BPS를 구할 때 이익이나 자본에서 분모로 나눠주는 분모가 뭐냐면은 보통은 발행 주식수였어요. 그거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사주 소각을 다 가정해서 유통 주식수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열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순이익은 그렇죠. 그대로 해도 EPS는 올라가 보이는 이제 그런 효과들을 그러네요. 시장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주가에는 밸류에이션 압박이 그냥 긍정적인 자연스럽게 거죠. 해소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코스피 인덱스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상승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유통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매크로랑 경제를 가장 이제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라서 그러네요. 굉장히 그 방향성의 연관성이 또 높거든요. 네. 물론 이제 한국은 이제 수출 주도 경제라서 수출이 좋고 내수가 못 따라갈 때는 조금 차별화가 나오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좀 요인들도 플러스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도 좀 여전히 기대 요인이 좀 많다 생각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뭐 방금 종목들 이렇게 저희가 쭉 네. 읊어주시기는 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업태별로는 저희는 계속 백화점 할인점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편의점보다는 높기 때문에 예. 저희는 지금 경기 회복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핵심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 할인점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이마트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오. 예, 이마트 뭐 당연히 할인점보다는 백화점이 당연히 경기에 대한 배타는 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마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홈플러스를 둘러싼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M&A를 추진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9월까지 뭐 인수자를 찾아서 매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회사가 지금 제가 이제 맨날 홈플러스 얘기 나오면 이걸 꼭 말씀드리는데 네. 뭐 보여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네. 네, 여기 4페이지에 있는 테이블인데 지금 보시면 M&A 일정이 나왔는데요. 9월 22일이 인수 예정자 결정 목표예요. 근데 저 때까지 인수 예정자가 안 나오면 네. 이거 매각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시장은 의구심을 가질 거고 그러면은 이 회사가 유동성이 안 좋기 때문에 2차적인 자산 매각 혹은 임대 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 얘기는 점포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경쟁점의 반사세가 커지는 거죠. 근데 그러네요. 이 회사가 인수되기 어려운 거는 이제 그 밑에 테이블을 보시면 되는데 네. 판관 비율이 지금 30% 중반이에요. 세계 어느 할인점을 봐도 환관 비율이 30% 중반인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오. 월마트가 20%예요. 예. 이마트도 20% 중후반 정도. 왜 이래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몇 년간 못 늘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은 아. 왔는데 매출이 못 늘었고 그렇죠. 그래서 22년도, 21년 이때 사실 판관 비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비율이라서 못 늘었어요. 올라간 거구나.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가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일즈 앤 리스백으로 점포를 임대로 돌렸다. 자기가 예. 갖고 있던 자가 점포를 임대로 돌렸다. 그럼 뭐 내죠? 임차료 내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임차료 내야 돼요. 그쵸, 예. 그 비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판관 비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그게 사용권 자산 상각비 컨셉으로 좀 표현이 돼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이 회사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판관 비율이 낮아야 내가 매출 깎아줄 총익률을 수 있죠. 낮게 세팅할 수 예. 있는 건데 판관 비율이 35%면 내가 영업이익을 5% 남기려면 40%를 GPU를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네요. 월마트는 25%만 세팅을 해도 내가 매입한 가격에 25%만 비싸게 팔아도 사실은 5%가 영업이익이 났는데 홈플러스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FI들은 당연히 덤비지 않을 거고 SI들도 쉽지 않다. 그리고 한국의 SI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쿠팡을 제하면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쿠팡은 사실 지금 국내보다는 글로벌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태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조심스럽지만 플러스가 인수 예정자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은
그게 뭔가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 자구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경쟁점들한테는 그거는 그러네요. 예, 반사수의 가능성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홈플러스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수치화해서 보니까 확실히 문제가 좀 많네요.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주인을 찾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고요. 그러면 뭐 9월 즈음 해서 또 위기설이 다시 한번 나오면 또 그때까지 이마트가 계속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뭐 전반적으로 유통업종 다 좋게 보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마트가 좀 특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위원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